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 그 앞에 써주신 대로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대표 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청년들이 직접 복지국가라는 네이밍을 걸고 이런 복지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제일 유명한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와 청년의 단체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네. 농담이고요. 네. 우리 삶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 주제를 가지고 저도 벌써 연차가 몇 년 되는 동안 계속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기뻤던 것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와 그리고 그 활동에서 주력으로 하셨던 사회복지위원회가 이게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저희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던져주셨고 그 화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저도 사실 이게 정확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형 복지국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계속 채워가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략 큰 틀에서의 방향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의문되는 것들 있으시면 좀 적어주셨다가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걸 저도 보완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서론보는 결론을 했고 이 아카데미를 기획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발제문이라는 걸 하나 써서 달라고 하셔서 큰 틀에서 여기의 내용과 다르진 않겠지만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발제는 준비를 했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 앞서서 저희 김남 팀장님께서 해주셔서 깜짝 놀랐나 이 마음이 참 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이렇게 저도 캡처를 해왔었는데 이 주제가 같은 또 일을 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사들을 이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저는 요즘에 이 사건 때문에 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보시면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십니까? 저는 여론을 보기 위해서 항상 댓글을 먼저 보는데 댓글 1위가 뭔지 아세요? 저런 기사 보면 뭘 것 같아요? 댓글 1위가 댓글 1번 한국 사회의 이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네. 2번 이제 시즌해보면서 말을 못하겠는데 2번 왜 지나 죽지 왜 애들까지 데리고 죽어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2번. 두 번째 게 더 많을 것 같죠. 사실 압도적입니다. 한국 사회 어두운 현실을 봅니다. 이런 거는 댓글 한 100풀이라고 말하는 거에 5번째 손가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면 왜 창창한 아이들의 미래를 아버지라는 이유로 어머니라는 이유로 짓밟느냐. 이게 거의 그냥 6순위, 7순위, 10순위까지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밑에 노령화 자살률 1위도 있지만 왜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제 저를 생각하시고 또 어떤 어머니들 보시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실제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처럼 하는데 왜 자기가 죽으면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 극단적 선택을 왜 자기 자식들에게도 강요를 할까요?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저렇게 했으면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명이 저렇게 하고 세 명이 저렇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왔지만 근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꾸준하게 저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몇 건씩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걸 좀 사회학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자기가 이 아이를 차라리 죽이고 나서 세상을 같이 떠나는 것이 자기 혼자 죽었을 때보다 아이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세상은 차라리 이 아이에게는 더 지옥 같을 거다. 그렇죠? 저는 잘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왜 가족살이로 가장이 자살을 하는가라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 사회를 살고 있었을 때 뭐 경제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라든지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거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가정을 선택할 원가족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후에 2차 가족을 선택할 수 있다 좀 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고민점 지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은 가족에게 종속이 되고 가족의 처우에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차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불안한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노령화 최고 속도에 보면 노인 자살률도 1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그 대통령한테 불러도 이승이 좋다고 삶을 그렇게 막 아이고 죽어야지 하시지만 그 말은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표현이시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살을 마구 하십니다. 네. 비교 수치가 노인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뭐 OECD 평균 3배 가까이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폐지를 서로 공유해주는 사이가 될 수도 있죠. 네. 저는 아주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기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은 그리고 저분들은 저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정말 아버지 어머니들이 사이코여서 그랬다? 뭐 그렇게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없다 할지라도 고아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저 또한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뭐 가장이 됐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경제력을 손실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사고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가면 내 아들하고 내 자식은 어떡하지? 뭐 내 자식들의 미래는 어쩌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물론 어느 사회든지 하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고민의 시작. 그래서 불안한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뽑았는데 뭐 복지효과를 얘기를 하던 저는 이 자리에서 신자유주의를 대놓고 뭐 신자유주의가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이미 기존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특징이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서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본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과 경쟁 제휴주의라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본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품화 사회 그리고 소모적인 경쟁사회, 그리고 이게 사회 안전망과 결여되고 미래가 불안한 사회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사회다. 뭐 이런 정도의 논리인데 저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품화 사회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는 다 상품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치를 매기고 가격을 줘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걸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아니 뭐 여기서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막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어차피 제 얼굴밖에 안 보여요. 예, 그냥 막 말씀하셔도 돼요. 예. 근데 다수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거를 동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모든 것들을 팔 수 있다고 얘기하셨겠지만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팔 수 있는 것과 팔 수 없는 것의 구분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 혹시 우리 사회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거는 자본에 따라서 상품화 시킬 수 있고 이건 상품화 시킬 수 없다 라고 모여서 결정해본 경험과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예. 사실 여기서의 전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원했던 사회, 우리가 바라던 사회, 우리가 꿈꾸는 사회들이 사실 우리가 만들었던 사회는 아닌 거죠. 예. 어느 무슨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자본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시점에서 그냥 유야무야 뭐 세계화가 되면 와 우리 글로벌화가 되니까 우리 모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모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사람으로 변모를 하자. 그럼 국제시장에서 나의 임금도 올라갈 테니까 그럼 결국에는 나는 국제적인 사람이 되고 뭐 이런 파라다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계속 주고 있는가라는 고민이에요. 왜 던져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상품화 사회라는데 1930년대와 40년대에 이제 이런 문제를 직시를 하고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쓴 칼 폴란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냥 그 책을 옮기신 분께 죄송하지만 그 앞에 이제 그 책의 본론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옮기면서 썼던 이제 요약문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그 책에 대한 대략적인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예, 저자분 죄송합니다. 예, 저랑 저자분 어쨌든 거기 읽어보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이라는 거 그리고 상품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화폐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걸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뭐 1900년대 초 중반 이렇게 이러면서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면서 시장 경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이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고민을 던진 건데 그 시점이 이렇게 아이러닉이 아니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도 북유럽이라든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에서 이런 상품화에 반대하면서 뭔가 탈상품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가는 초기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이렇게 했던 것은 뭐 똑똑한 경제학자들이나 뭐 정치학 인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한번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회는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자본이라는 시대가 몰려오는 거에서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나씩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라는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순간에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국가 시스템 자체가 복지국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는 지금 이만큼의 경제적 수준이 있으면 이만큼의 경제적 수준에 맞추는 뭐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수 있고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예. 그럼 한국은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단체에서도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스웨덴 얘기만 하고 덴마크 얘기만 하고 뭐 네덜란드 얘기만 하면 결론은 뭐죠? 예, 다 같이 이민을 갑시다 이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아니라 한번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 한국에 적합한 거는 뭘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건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계시던 아니면 학교에 계시던 어느 곳에 계시던 같이 모여서 만들어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이 청년 아카데미나 강의를 6차씩 동안 보시면서 이 국가를 한번 이렇게 내가 한번 국가를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사회 구성원들 모아서 같이 제안을 해본다면 어떤 식의 국가적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조차도 상당히 버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한 가지 뜯어보기 시작하면 이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멀리 떨어진 어느 먼 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 합의성과 경쟁 제일주의, 상품화 사회라는 것들. 상품화 사회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모든 것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철도 파업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예. 철도라는 게 왜 공공성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고 할까? 도대체 왜 철도 교통권이라는 것과 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서 모든 것의 효율성과 그 자본의 합리성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건 왜 그렇게 둘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자본 합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쟁제일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경쟁이라는 단어가 필연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경쟁이 일부 있어서 발전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죠. 어떤 1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3자리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 3자리에 들어가기 100명의 경쟁에서 3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3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급 인력이고 우수 인력이죠. 그쵸? 네. 그래서 그 3자리에 못 들어간 4등한 사람은 나는 내가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서 이게 사회가 잘못됐고 도대체 나 같은 인재를 왜 못 알아줘 그러면 이제 쟤는 맨날 저런 말만 하는 저 루저 같은 놈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시각을 좀 바꿔서 왜 세 자리의 일자리만 3개의 일자리만 저렇게 양질의 일자리냐 그거를 10개, 20개, 30개 정도는 못 만드나? 99개, 100개까지라고는 말을 전 안 할게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뭐 임금이라든지 우리가
뭐 양질 일자리라고 말하면 고용 안정성과 임금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왜 임금은 저거밖에 못 주는 일자리가 97개고 저렇게 많이 주는 일자리 3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저렇게 많이 주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 좀 조정해가지고 중간치를 좀 맞춰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그런 걸 잘 만드는지 경쟁을 사실 안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네. 그게 이제 그 자본의 합리성이라는 최소 인풋을 넣어서 최대 아웃풋을 끌어내는 네. 그런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근데 그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본주의 핵심일까? 이런 고민들도 사실상 우리가 던져보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교류했다라는 거.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 이런 거죠. 그럼 간단하게 제가 어떤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회사가 저를 잘라야겠죠. 경영을 하려면. 예. 저는 그거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구직을 해야겠죠. 예. 그 과정 속에서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달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3달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임금은 0이어야 되는 게 맞나요? 뭐 퇴직금이나 뭐 실업급여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나라는 소득 대체율 대비 80%를 보장하면서 내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3개월간 무료로 구직 훈련을 시켜주고 또 실제로 그런 내 적성에 잘 맞는 일자리를 이게 상담해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까지 펼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페이퍼에 적었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떤 나라는 일단 실업급여도 그냥 우리나라라고 할게요. 몇 달 안 주고 소득 대체율도 말도 없이 작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려다 보니까 또 그런 일자리도 사실 좋은 일자리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간극 격차라는 것들이 도대체 뭘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의 기원을 했길래 도대체 그런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고민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또 아니면 내 아빠가 뭐 대기업 회장이거나 아니면 뭐 정말 주식이 많으신 분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인 거죠. 결국에는 모든 국가가 자기의 삶을 다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가 경제생활을 영위를 하고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에 만들어지는 사회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불안의 근원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질문하면 이제 너 뭔가 사상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것 좀 토론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차라리 가서 스펙을 더 쌓고 뭐 영어 공부를 더 하고 뭐 그런 효율적인 시간을 써라.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럼 그게 과연 효율적이라고 했으면 10년 내에 그런 문제 해결됐어야 돼야 되는데 아까 김나일 팀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더 열심히 학점 따고 더 열심히 스펙 쌓고 더 열심히 이런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을까? 그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 복지가 청년 네트워크가 1013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임금을 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33% 정도가 최저시급 미만 5,000원 미만을 받고 있었고 34%가 이제 5,000원, 6,000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라는 이제 비정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기 안에 다 들어가실 거예요. 뭐 1시간 혹시 여기 10만 원 받는 분 계세요? 제가 꼭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근데 최저시급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알바 안 해보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알바 안 하셨어요? 네. 알바 안 했더라도 뭐 내 친구나 뭐 사촌 동생이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급이 높고 낮고를 정하는 거 일단 물가 대비에 이런 것도 있고 아르바이트만 해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는가? 네. 그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사실 5,000원 미만을 받았던 작년 기준 이제 4,860원이었고 올해가 5,210원으로 이제 변동이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건데 사실 시간당 일자리 왜 저는 이게 시간당 뭐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뭐 공약 같은 거 저는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등록금을 알바를 해서 뭐 국가장학금 이런 거 온리 알바만 해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 예전에 그 사마리 유치원에서 뭐 잠도 안 자고 물만 먹고 며칠 동안 뭐 하면 돼요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학교 학비만 내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학생들 아실 거예요. 학비 말고 생활비 내는 게 더 많죠. 그렇지 않아요? 계산해 보면 막 그 영화도 보러 가시고 막 그 데이트도 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하루에 몇만 원씩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88만 원 세대 같은 책들에서는 데이트도 못하게 하고 뭐 남자 여자 연애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에서 우리를 계속 살게 하느냐. 결국에는 이런 구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결국엔 이런 거, 네. 이게 대학생이 부담하는 평균 월세와 생활비라고 해서 저희가 그 청년 실태 문제 보고서를 내면서 그 주거비를 도대체 얼마 정도를 소비하고 있냐. 그 집에서 다니는 친구들 빼고 그 서울에서 이제 유학을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시는 이제 평균 월세액이 이제 39만 원 정도 되고 생활비가 32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합치면 대략 70만 원 내지는 이렇게 그 집에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러니까 이만큼은 사실 알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세우면 이만큼은 이제 집에서 다 이제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젊은 나이 드신 기성세대 분들은 너네 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학비도 조달하고 생활비도 써야지 맨날 그렇게 술만 처먹고 다니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생활비 쓰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가 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야지 자격금을 못 받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깜짝이야 놀라는 게 3.5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 꼭 학교 끝나면 절대 이제 과방 뭐 이런 데 안 가고 도서관으로 이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신기한 게 알바 안 해도 좀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또 그분들은.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아닌 분들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뛰어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이제 바코드를 점검하고 이제 물품을 체크한 다음에 오늘 사각과 유통기한 확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에 써야 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거기다 마구 쓰고 있는 거죠. 예. 왜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분명 보면. 그런 상황에서 너 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만 처먹고 그것도 술 먹은 것도 알바비 받아서 가끔 친구들 몇 번 간 건데 예.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밤새 마신 건데 예. 예. 그런 일들이 사실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자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제로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88%가 부모에게 의존한다고 응답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등록금을 자기가 직접 조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학자금 대출을 뺀 분들을 해서 20%가 채 안 됐고요. 예. 결국에는 대출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20대 때. 예.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자녀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는 분이 그런 대출을 받은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지인만 해도 벌써 뭐 3학년, 4학년이 이제 되는데 이제 학자금 대출이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죠. 생활비 대출이랑 그 등록금 대출 이렇게 합쳐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뜬 거 보면은 취업하자마자 이제 그걸 또 상환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어려워서 상환을 안 하니까 가압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또한 이제 그 사람들의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다. 예. 그럼 우리가 대학에 도대체 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나는 정말 순수한 학문적 탐구를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그런 거면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그 아까 언급했던 삼성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하는 이런 환상들을 우리가 얻잖아요. 근데 실제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 100명이라고 했을 때 3명 정도 네, 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시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줘서 공부하러 또 오시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열심히 고민하자라는 멋있는 생각이 아니라 제 문제인 거예요, 그냥. 네. 제 친구의 문제인 거고, 제 누나의 문제인 거고, 제 동생들의 문제이고, 제 선배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바꿔보자라는 게 저한테는 복지국가 운동으로 발현이 사실 된 거죠. 이거 이렇게 그래서 뭐 거리를 나가서 뭐 시위를 하던 아니면 뭐 진짜 하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분들에게 제안을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네는 저렇게 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니네는 왜 안 주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6차 시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제도는 연금이 이렇게 가면 된다. 그리고 뭐 보육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의료는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이 있어야 말 그대로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되는 거죠. 참여를 할 수 있는 이제 시민들.
네, 그래서 다 같이 연대를 해서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죄송합니다. 예. 예. 고용 취약계층부터 한번 고용률을 살펴보면은 전체 보면 그 청년층을 봤을 때 이제 이 표에서 보면은 그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2009년도의 표인데 계속 이제 취업을 유예하고 학교를 계속 더 다니고 대학원을 가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10대 기업은 계속 공채 비율을 줄이고 있죠. 예. 그리고 보면은 이게 고용자층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평균을 낸 건데 실제 소득 분위가 낮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저희 청년 세대들보다 더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높은 숫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계에 잡힌 분들 중에서 우리 길에서 보는 분들 중에 이제 폐지를 주우시거나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정말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안 잡히니까 더 높겠죠. 예. 그러니까 고용만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안정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그만큼 적다. 예. 그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 경쟁이라는 걸 시켜가지고 그런 우수 인력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국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근데 왜 고등교육비 지출은 왜 OECD에서 꼴찌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 정말 우수한 재원들을 만들어서 한국 국가 경쟁을 높이고 싶다고 한다면 그거를 개개인에게 맡겨버린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없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그런 중간계층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준 다음에 계속 그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연쇄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소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뭐를 위한 경쟁이냐는 거라는 질문.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쟁이냐. 그리고 보면 임금 불평도에 대한 국제 비교표가 나왔는데 여기 한국이 이렇게 있네요. 우리 이렇게 쭉 보면 다행히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미국이 이렇게 있어줘서 꼴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임금 불평도라는 국제 비교라는 거는 일단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비율에서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격차적 비율을 가지고 표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격차가 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도시 근로자 평균 월 평균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뭐 없어서 막 퀴즈를 막 하면 안 맞히시네. 어쨌든 그냥 찍어보세요. 얼마인 것 같아요? 도시 근로자라고 하는 그냥 평균 급여 얼마 정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자기 간사님께서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막 찍어도 되는데 100원 이런 거 말고 좀 현실성 있게. 200만 원. 200만 원, 네, 200만 원. 또, 네? 180만 원, 네. 또, 150만 원, 네. 수령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깜짝 놀라요. 500만 원이요. 네. 제가 어떤 그 연구소에서 무슨 이렇게 하다가 잡는데, 깜짝 놀라죠. 그래서 500만 원 받는 분, 네,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이니까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 찾아보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직접 이런 걸 조사하시고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혼자서요 한 달에 뭐 1억 많이 버시는 분들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그냥 인원수 대비 비용 대비 다 합쳐가지고 평균 데이터 내보니까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하나 사고 확장시킬게요. 여러분 GDP가 늘어나면 내 삶의 지표가 올라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은 맨날 이렇게 하면 또 잡혀갈 수 있지만 저는 말할 게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해서 뭐 몇 년 안에 GDP 대비 우리 소득을 뭐 2만 불에서 몇만 불로 올리겠다.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삶을 왜 이렇게 팍팍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계속 몰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그 사고를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이었습니까? 성장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성장했습니까? 성장하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안 만나주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뭔가 마법 같은 주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너도 열심히 하면은 월 500 벌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너가 열심히 경쟁을 해서 밑에부터 올라오면 되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자기들은 거기서 그 이상을 많이 벌고 있으면서 그런 기존의 틀이라는 것들에 대한 상당한 사고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효과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자본의 합리성이 상품화된 사회를
탈상품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경쟁 제일주의 소모적 경쟁사회, 생산적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미래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쉽게 하라고 자꾸 몇 번 얘기하셔가지고 몇 번을 이제 제가 고치고 해서 이게 도식화를 시킨 거예요. 제가 단순한 사람이라서 복잡한 도식화를 못 시킵니다. 근데 보면 탈상품화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제가 적어드렸다시피 이제 북구의 유명한 이제 그 사회복지학자 SP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은 탈상품화 지수에 따라서 이제 복지국가의 유형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 높은 순서대로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국가는 탈상품화가 높고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조합주의적인 형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형식인데 쉽게 말하면 탈상품화는 뭐냐면 내가 노동시장에서 잃었을 때 얼마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잘렸어요. 급여를 뭐 일하다가 잘렸는데 저 잘렸습니다 이러면 아 그래요 하면서 막 왜 잘리셔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그 실업급여를 보장받으실 수 있고 다음 재취업 시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별로 잘린 것 같다는 느낌이 그게 안 들고 그냥 새로운 직장 한번 찾아보자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사회가 좀 SP 안데르센이 봤을 때 탈상품화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상품화라는 것 자체는 노동이라는 걸 근간으로 한 산업사회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노동을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아닌 거죠, 사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산재보험, 의료보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앞서 노령보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복지 서비스들이 얼마나 잘 깔려 있는지,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이 얼마나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들이. 저도 집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일반 시민이시니까 보험을 있잖아요. 제 앞에 몇 개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들어놓으셨는데 어머니 진짜 혹시 제 보험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냐고 어머니 물어봤어요. 엄마가 없지 네가 안 아픈데 이러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복지국가를 또 이제 하니까 엄마 잠깐 안 적으시라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복지국가 운동 이렇게 하면 엄마가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을 들 필요가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옆동에 사는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시술만 받았는데도 보험을 많이 들어오니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실질적 보험 혜택을 받다더라. 근데 또 어떤 분은 무료보험 이런 거 별로 건강보험으로 다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을 가입 안 했더니 이제 실제로 몇 인시 비용마다 이제 돈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낸 돈이 보험보다 낸 돈보다 훨씬 더 많다더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을 안 들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상품이잖아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 제일 친절한 거는 저희 가족 중에서 없고요. 보험엔 아줌마예요. 매일매일 추석 되면은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하면서 막 전화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사회에서 안정망을 통해서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 탈상품화의 거죠. 이제 예시를 통해서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면 경쟁제일의 소모적 경쟁, 생산적 경쟁 사회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소수의 일자리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막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하면 많이 놀릴 수 있을까? 높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는 게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이 되고 임금이 올라가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이 되는 일자리 아니냐. 그럼 어느 기업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해외로 다 이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한국은 결국엔 계속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싼 노동력을 공급을 하고 부지도 막 제공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이제 한 가지를 예시를 이렇게 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독일 있잖아요. 독일이 이미지가 좋죠. 그렇죠? 선진국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SP 안데르센의 이제 분류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정도 아니더라도 조합주의 정도, 중간 정도의 복지국가는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분류를 탈상품화 기준으로 한다면 내리는데 독일이 제조국가거든요. 그리고 노조나 그리고 노동 조합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할까 안 하고 싶어 할까? 아까 제가 전에 드린 이야기로 한다면 안 하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독일에다 공장을 놓는 것이 소원이에요. 네. 찾아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면. 만약에 아니라고 저에게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주신 분께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밥을 좋아하니까. 네, 어쨌든. 네, 왜 그럴까라는 거 보면 그걸 물어봤어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직접 유학을 하신 분들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본시장에서 봤을 때 보면 누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잘 잘리고 이직률이 높으면 이렇게 계속 다른 데 옮겨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뭔가 손에 익어가지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안정되게 계속 아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교육을 계속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이 그렇게 값싼 노동자라는 거 하는 거는 그냥 인간 하나를 그냥 사지에 이렇게 있고 말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냥 단순 노동을 시킨다는 거에 대한 전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반도체도 할 것이고 뭐 BMW 아시죠? 네, 거기에 뭐 그런 그 엔진을 만드는 거라든지 뭐 타이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진짜 잘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 기계로 찍어낸 것보다 뭐 1.5배 내지 두세 배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숙련 노동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치가 더 높지 않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일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숙련도라든지 노동의 질이라는 것을 계속 높여온 거죠. 그게 산업 경쟁력이 된 거예요. 독일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독일이 이상적인 국가니까 독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걸 계속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 건데 결국에 그러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값싼 노동력에 값싼 임금이라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을 거냐. 네. 그건 우리가 기업가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업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보면 대학을 졸업한 노동자가 될 사람인 건데 그럼 우리 처우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면 결국엔 노동권이라는 걸 신장을 시켜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걸 실질 지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국가. 제 생각에는. 그게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인간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럼 인간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헌법적 가치에서 모든 사람은 국민은 뭐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은 국가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라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했을 때 국가가 이것을 탄압하거나 사회적으로 이걸 안 좋게 본다는 것은 좀 자가당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귀족 노조에 대한 논쟁이니 뭐 노조의 이기주의니 이런 문제는 다르게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권리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양날의 검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존엄하고 우리는 기본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지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 저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소중하니까. 예. 여러분 소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가슴이 아픈 적들이 정말 많아요. 예. 막 최저 막 안 되는 그런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 잘리시고 예, 결국에는 이제 막 사채까지 이렇게 쓰시고 예, 그런 분들이 주변에도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탈상품화시키고 생산적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돼서 좀 미래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전문성을 만들고 그 다음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면 조금이라도 좀 지금보다는 미래가 만드는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그 미래의 사회라는 거죠. 초반부에 조금 힘을 줬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보면은 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노동시장과 사회적 안정망과 적극 노동시장 정책이 이렇게 삼각틀로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 모델을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앞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고용률과 취업률에만 우리가 그동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업 이후 대책에 대해서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만큼의 비등비등한 논쟁은 지금까지 안 됐었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업 이후의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덴마크에서의 모델은 이런 식이에요. 노동시장이 유연화돼 있어요. 쉽게 잘라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짧아요. 근데 그 자르는 만큼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재취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임금 보장을 해주고 또 직능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 다음 직장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한에서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잘랐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난리가 많이 나. 근데 막 그냥 우리 기업 잘 나가고 있는데 막 자르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의 모 기업처럼 한국생명,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업이 갑자기 하다가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사회적인 그런 어쨌든 이런 그 프로그램과 토대를 통해서 벌충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려 다시금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직접 퇴출이 되더라도 또 이런 적극 노동시장 정책을 따라서 취업 자격이 부여가 되면 다시 취업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죠. 네. 이제 근데 이런 좋은 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시도를 했었어요. 참여정부 시기에도 했었고 사실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과 그리고 사업자들과 정부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뒷얘기에서 뺐는데 복지국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그렇다면 그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거든요. 조세제도가 너무 어렵고 이런 좋은 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뺐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것보다 이제 거의 많게는 2배, 더 많게는 3배 정도의 자기들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국가한테 빼앗긴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치면 어떤 민간보험의 계급별로 드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정부라는 공동구매 보험에 다 같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때 너 써라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는 건강보험 같은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럼 경제체제에서 엄청나게 좀 하락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복지와 이 경제 성장을 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거를. 근데 그게 무조건 안 된다고만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성장과 분배 어떻게 같이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연구소에서 이제 낸 거에서 보면은 좀 그 나름대로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주택이나 교육이나 보건의료나 아동보호나 노인이나 장애인 이거 다 개인이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세금의 형태로서 사회 서비스나 보험의 형태로서 이거를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만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써야 되는 돈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혹시 가처분 소득이라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가처분 소득이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게 됐는데 지금 구조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 얻으니까 근데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실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학술 중심의 대학을 가고 직능 중심의 대학을 개편이 돼서 사실상 이렇게 대학 입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교육 지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돈을 시장에다 쓸 수 있겠죠. 내가 진짜 내 자아를 위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맨날 옷을 안 입었다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들 그렇죠?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또 만들 수 있고 우리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로 환산시킬 수 있게 된다면 일단은 가계 지출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의 경제가 이제 뭐 잘 됐을 때 긍정적인 상황인 건데 여기서 소비의 확대가 일어났을 때 그 경제의 기본적인 실제는 일단 시장이라는 곳에서 돈을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기업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경제가 계속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개인의 불안 때문에 소비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탈상품화 시켜서 국가라는 공동구매 형식을 만든다면 훨씬 더 소비도 윤활하게 일어나고 경제 효과도 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다들 다 잘 균형 잡게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해주는데 우리 집은 부동산 부자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합의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뭔가 공통적인 무언가를 뽑아내고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저는 던져야 되고 근래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이런 고민들이 던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한국의 미래를 근데 우리나라 실제 이렇게 해방되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지가 이제 6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괄목할 만한 정말 세계사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봉착을 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주제에서 사실 좀 고차원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 회원들도 항상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뭐 이걸 만약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갈 수 있고 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면서도 경제 성장과도 연동시키면서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사회, 뭐 분배와 성장이라는 걸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나간다는 이상향을까지는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저희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태여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막 너무 들어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공공사회비 지출을 보면 이제 OECD 점프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이 깨졌네요. 이제 아까 그 김남진님께서 멕시코를 말씀해 주셨어요. 고마운 나라예요. 또 꼴찌를 방지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사회비 보상비 지출이 거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0%가 안 될 때 2010년도에 이전의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3% 정도. 혹시 우리나라의 그 연간 GDP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합친 게 몇 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막말해도 되는데. 네. 아 그렇구나. 그 한번 보고 안 볼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우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냥 대충 뭐 천조? 천조 어때요? 천조 될 것 같아요? 100조? 다 합치면 네, 100조 나왔고요. 예. 용감한 사람. 예. 용감한 사람 침몰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400조 정도 되거든요. 전체 다 합치면 거기서 우리나라 1년 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350조 정도 돼요. 예. 350조. 올랐나요? 340조에서? 360조까지. 360조. 네. 정확히 죠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사회비 보장 지출에 쓰여지는 비용, 뭐 자잘한 거 다 합쳐서 하면은 120조 정도가 쓰이거든요. 많이 쓰이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60조에서 120조 정도가 들어간다면? 많이 쓰이는 거죠. 네, 많이 쓰이는 거다. 우리도 이렇게 다 많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세에서 한 3분의 1 정도 쓰고 있는데, 근데 OECD 평균에서 봤을 때 이제 전체 비중에서 이거는 이제 GDP 대비 비중으로 해서 뭐 10몇 %가 나오는 건데 그냥 자기 정부 예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2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만 이제 20조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설명 못 드리지만 왜 보면은 막 긴축 재정을 한다, 뭐 경기가 순환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양시키는 거. 그리고 막 어떤 기업이 막 도산한다, 위험성에 처했다 이러면 그 돈을 좀 벌충해주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직접 참여해서 돈을 주고 이런 비용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게 들어가야 될 비용이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청년 세대나 우리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진짜 그들이 경쟁력이니까. 네. 근데 사실 전체 규모에서 합쳐서 봤을 때 이제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 많은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네. OECD 규모에서 봤을 때. 네. 뭐 우리나라가 뭐 OECD 선진국이랑 왜 비교하냐 이렇게 그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OECD 전 왜 들어갔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런 상황에서 OECD 국가의 미래 그 노인 인구 증가율과 연금 증가율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코리아 이렇게 있고 좀 깨졌네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 증가율보다 노인 증가율이 훨씬 앞서 있어요. 네. 이거 엄청난 문제가 사실 발생을 할 거예요. 이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된 게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 이때 이제 도입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분들이 늙어가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지출했을 때 다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들에 논의가 사실 별로 있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망했냐면 우리가 망했어요. 네. 아까 누가 이제 인터뷰에서 나 120만 원 벌어서 5만 원 이렇게 내고 있는데 나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못 받을 거예요. 네. 네. 우리도 내면 이렇게 되면 이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거를 이제 그 대통령 공약에 내서 그 20만 원씩 주는 거를 이제 또 국민연금에 연계를 하겠다. 예. 안 그래도 위험한 그 국민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나 뭐 이런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이런 운동에서는 이런 문제 지금 심각하니까 빨리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이나 제도를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노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이대로의 노령화 속도라면 곧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40%막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도대체 우리 한 명당 막 4명, 5명의 할아버지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죠. 네. 막 태우고 다닌다 이렇게. 우리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야. 제가 좀 당위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같이 이걸 좀 빨리 해결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정말 자기 파괴적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에 대한 아까 앞서 얘기를 했을 때 필요성이라는 거에서 고연 유연성과 고연 안정성이라는 것들을 표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아까 말로 다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다 이제 그냥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한국이에요. 예. 우리나라. 예. 75%대 21% 이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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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한국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그러면 저런 나라들은 좀 어떻게 도대체 그 이런 좋은 정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는 형태를 만들어놨느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별로 길지는 않아요. 네. 역사 얘기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왜 이 얘기를 굳이 넣었냐면 원래부터 얘네가 딱 조상님을 잘 만나서 그 구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시기가 잘못됐나? 아니,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사회적인 분쟁과 타협,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 오는 과정을 통해서 뭐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과정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 보면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기가 이제 복지국가 준비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복지제도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 뭔가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상품화를 늘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복지제도의 처음에 시초를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재상이 이 사람으로 드는데 이 사람이 이거 왜 만들었냐면 1800년대 이제 후반 독일은 이제 통일이 되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통일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잘 유지를 하잖아요 국가를. 근데 산업혁명이 이제 계속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탄생을 해서 노동자들이 혁명하라, 자본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마구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막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 우리나라처럼 흥선대원군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에 노동자들이 못 갇히게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노동자들아 너네들은 이제 실업급여도 주고 사회복지학과분들 웃으시네. 어쨌든 산재보험도 주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줄 테니까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막 쟁의하고 이거 하면은 다 쓸어버릴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을 때 보니까 이게 기본 어떤 포맷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확대되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어 비스마르크는 사회복지 아버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자기 자서전에는 이거 맞는 얘기를 하나도 안 넣었대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더 이런 국가주의적 형태에서 뭔가를 더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민주적인 형태로 뭔가 변화되는 과정들의 시초가 이제 2단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국가들이 막 망가지고 막 부셔지고 이러니까 그걸 재건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1945년도에 그 유명한 영국의 역사 얘기니까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포맷들. 왜 국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그 노동을 윤활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왜 의료제도를 해야 되는가? 왜 기본적인 보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만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이때가 이제 70년대 후반까지 복지국가 계속 뭔가 늘어나게 되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이런 복지국가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정원호 선생님이 쓰신 건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됐냐?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라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세계 경제 규모가 막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고복지, 고부담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면서 영국에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대처라는 수장이 나타나서 이제 그런 사회 상품화 시켰던 것을 다시 상품화 시키시고 이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제 경제의 그런 규제를 마구 풀고 그다음에 세금을 마구 깎아주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상품화 사회에 살게 됐다. 그 두 분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장부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한번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태어 설명은 여기서는 안 드릴게요.
그래서 선별복지, 보편복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복지 자꾸 얘기하시면은 선별복지가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 보편복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 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왜 이렇게 선악하게 문제로 바라보냐 이건데, 이론적으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보편복지는요 권리로서 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니까 돈 받아라는 게 아니라 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니까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선별복지는 뭐냐면요, 딱 전체에서 봤을 때 빈민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더 많아지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좀 문제가 생기니까 선제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 얘네들한테 먼저 이 빈곤을 해결하고 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선별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는, 그러니까 근데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선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 왜 복지 제도는 개인이, 나는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부동산 부자면 부동산 정책은 그냥 냅두고 다른 것도만 갖고 싶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자기가 처한 요건에 따라서 나는 민간보험에 들 수 있고 더 높은 효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개인의 욕구를 국가가 뭔데 그거를 간섭해가지고 전체로 깔아버리냐 이런 거죠. 예. 근데 저는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나는 선택해서 선택의 자유를 누려서 양지, 선택의 자유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제가 오늘 저녁에 치킨과 치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아웃백을 먹을 것인가, 저의 선택의 자유는 아웃백을 먹고 싶은데 못 가요. 이유는 뭐죠? 예, 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먹을 걸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이해하시네요. 예. 곧 이따 다 같이 먹을 거 먹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리로서의 복지를 이야기를 해요. 예. 경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아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복지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태어났다면 사회적 구성으로서 반드시 권리를 누려야 된다. 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 이제 복지국가는 뭐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국가를 처음 시작한 거는 엄청나게 보수당 정권이 시작을 한 거고, 노르딕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이제 입헌 군주국인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공산주의 국가는 뭔가 왕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복지국가는 자나 우나 상관없이 국가의 안녕과 해결을, 왜냐하면 전쟁으로 국가가 폐허가 됐는데 복구를 하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서 자나 우나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이후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니까. 복지정책이 곧 안보라는 좌우정당의 이제 공감이 들어가 있던 거고, 복지국가가 또 도덕적 해이와 비곤층의 증가를 가져온다. 복지국가는 누가 다 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용률을 이렇게 높냐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가치는 서양에서는 이제 프레텐티즘 윤리라고 해서 상당히 숭고한 거예요. 너가 일을 안 하고 남에게 있어,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게 실업급여만 계속 받으면 사는 애들 있겠죠, 분명히. 예. 어떻게 다 일하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사회에서 아유 그거 잘했네 이렇게 안 하겠죠. 너는 좀 먹는 아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 너무 심했나?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복지국가는 국가 경쟁력 저하의 요인인데, 근데 이거 보면은 정부 부문의 고용 비율이 높죠,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한국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요. 정부는 훨씬 더 많이 고용하는데. 근데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축소를 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좀 상당히 빈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복지국가가 또 국가경제 저하 요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렇게 봐야 되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한국이 아까 제일 높다. 예, 이 국가들 중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양질 일자리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는 저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정된 노동을 가지고 생활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계속 쇠퇴를 하고 있다. 아까 전에 복지국가 재평기라고 해서 막 그런 정책들을 막 바뀌어서 막 줄이고 막 이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사회 지출비 비율정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퀴즈, 왜 이럴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이거 만들어놨는데 저 1년 전까지 저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욕구로 사회 계층을 상승하고 싶으면 그걸 사회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써있네요. 예. 그렇죠. 헌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러니하죠, 이 문제도. 그래서 저희 복지 청년 네트워크는 이 분과를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 실제 나가서 이렇게 공공의료 확충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캠페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영어 발음은 좀 이상해서 안 읽고 한국말로 풀이를 할게요.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촛불을 하나 펴는 게 낫다.
이게 이제 그 영미권에 한 석단인데 어둠은 아무리 조제해봤자 어둠은 꺼지지 않아요. 네. 근데 내가 촛불 하나 켜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켜지면요, 이만큼 밝아질 수 있어요. 네. 그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를 해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뭐 다산 콘센트를 직접 방문해서 대학생이면 뭘 할 수 있는데 대학생이 얘기하는 것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직접 가서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하고 문제점 인식을 듣고 실제 그걸 글로 써서 올리고 비정규직 그런 센터 같은 데에 회부에다가 저희가 동기적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 문제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결해 봅시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저희가 그걸 바로 국제국가 운동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저런 뭐 시민권 뭐 이런 것들만 가서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저런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돌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청년 국제단체 같은 것들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의 이제 프리드의 에버트 재단이라고 독일의 국제국가를 만들었던 그 사회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의 재단이 한국에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국제국가 모델 독일에서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독일의 그 프로그램과 한국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이런 프로그램 개최를 해서 같이 한번 좀 토론해보는 기회를 가졌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각 사회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성장한다면 그리고 이런 탈상품화와 소모적인 경쟁을 안 한 사회를 만들겠다 합의를 한다면 저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 사회복지사 분들이 현장으로 가시던 아니면 언론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기자로 가시던 그거는 어떤 전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신자유주의의 온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즈벨트 프랭클린 대통령의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마칠게요. 이제 먼저 제가 명언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외교사적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 국민에게 프랭클린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보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케인즈가 등장하고 뉴딜 정책을 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했을 때 나왔던 거는 테레시강을 파가지고 토목공사를 일으켰다는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느 멍청한 한국 대통령이 이걸 따라하겠다고 진짜 팠죠. 네. 아 이거 끈 거 안 껐어요 아직?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가상의 나라였어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이 대통령의 뉴딜 정책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사회보장법이 들어가 있어요. 의료, 그리고 고용,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들이 노조를 탄압을 했거든요. 이 미국 이 대통령 시기 때.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래도 막 노동자들 막 들고 일어나서 공기를 일으키니까 그 연방 방위군, 그러니까 거기는 연방국가니까 연방 방위군을 파견을 했어요. 이거 종잡으려고. 근데 그 연방 방위군이 누구를 막았는지 아세요? 기업가들이 고용한 용역들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최고세율이라는 것을 상당 부분 제일 높이 올렸어요. 미국 사상 역사 최초로. 그러면서 그때 석유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왜 막 엄청나게 정말 천문학적인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받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미국 전체 복지에다 사용을 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싹 다 지워버리고 땅판 얘기만 하죠. 역사의 본질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내지 못하고 미국이 바뀌어놨기 때문에 미국이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얼마 전 오바마 케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의료보장법을 이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다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거라는 걸 인식을 한 거 1930년대.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의료보장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막 확장이 됐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보험법 하나 정도는 우리가 정말 어디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이런 참여연대나 건강보험 뭐 하나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 운동도 일어난 거라고요. 사실.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거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그런 강연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데 정점에 계셨던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나비효과라는 말도 믿고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촛불 하나를 켜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도 믿는데 그냥 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같이 가자라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 가치를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고 어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지지해주면 좋겠어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 뭐 모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 여러분들이 가지신 각자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미래 걱정하지 않고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너도 나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